그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제 가슴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다른 데 가 계시면 어떨까요? 다른 데라니요. 잠시 숨을 고르던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도 요즘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 걱정 마세요라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 명의를 넘긴 지 정확히 한 달 반. 그때부터였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적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73년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게 꿈인가 싶고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인데요. 평생을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30년 넘게 해왔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혼자 버텨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식들 생각하면 견딜만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우리 애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 큰애는 대기업 부장까지 올라갔고 둘째도 자기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막내딸은 좋은 사람 만나서 알뜰하게 살림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컸어요.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다들 중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집값이 올라 지금은 1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허름한 전셋집 살 때 억지로 대출받아서 산 집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장 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예금으로 2억 정도 있었고요. 많은 건 아니지만 평생 등 굽혀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큰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세금 폭탄 맞는다고요. 그러면서 전문가한테 상담받아 봤더니 지금 미리 명의를 넘겨놓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랍니다. 둘째도 맞장구를 치고 딸애까지 나서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하는데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상속세가 뭔지, 증여가 뭔지 잘 모릅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니까 또 전문가한테 상담까지 받았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죽고 나서 애들이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살아생전에 정리할 수 있는 거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애가 법무사 사무실도 예약해놨다며 다음 주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셋이 다 시간 맞춰서 동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챙겨주니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늙어서 애들 신세를 지는구나 싶어 마음 한편이 쓸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애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데 뭘 그러냐 싶어서 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고 젊은 법무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파트는 3남매 공동 명의로 하고 예금은 똑같이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에 도장 찍는 곳을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애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운하다기보다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애들이 싸울 일도 없고 세금 걱정도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큰애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잘하셨다고 이제 걱정 놓으시고 편하게 사시라고 했습니다. 둘째도 앞으로 용돈 꼬박꼬박 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했고요. 딸애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 이제 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애가 근사한 한정식 집에서 밥을 사줬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명의 이전 끝낸 걸 축하한다며 건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들도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어머니는 정말 편하게 지내셔야 한다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위도 장인어른 없이 장모님 혼자 고생하시는 게 마음 아팠다면서 이제 우리가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효자 효녀들이구나, 잘 키웠구나 싶었어요.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소주 한 잔을 받아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가면서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도 내 집이 아니구나. 법적으로는 애들 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여기서 살 수 있을 거고 혹시 불편한 일이 생겨도 우리 애들은 절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큰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고 둘째도 가끔 들러서 용돈을 주고 갔으며 딸애는 반찬을 해다 주곤 했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역시 내 걱정이 기우였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애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문자로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나중이 오지 않았어요. 둘째는 아예 얼굴을 안 보이기 시작했고요. 딸에만 가끔 들렀는데 예전처럼 다정하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번에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시끄러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어머니가 다른 데 가 계시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데라니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도 좋은 데가 많다고 한번 구경만이라도 가보시면 어떻겠냐고요. 잠깐 계시다가 리모델링 끝나면 다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명의를 넘긴 후로 정확히 한 달 반이 지났구나. 그때부터였구나. 애들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설마 하는 마음과 그럴 리 없다는 마음이 계속 싸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한테서 요양원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큰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요. 그렇게 쏘아붙이듯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참고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큰애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이제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계속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요양원도 좋은 데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리모델링 때문에 잠깐이라더니 아예 요양원에 가라는 소리였던 거예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불편하게 한 게 있니? 큰애는 그게 아니라고 어머니 잘못은 없는데 우리도 생각할 게 많다고 했어요. 아이 교육도 신경 써야 하고 며느리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니까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둘째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형한테 들었다면서 바로 알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형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집도 좁은데 어머니 모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형이랑 상의해서 좋은 요양원 알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둘째 목소리에는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업무 처리하듯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딸애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이라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딸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들 말이 맞아요.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관리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엄마 자주 못 찾아뵙는 게 미안한데 차라리 요양원 가시면 마음 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삼남매가 한 목소리로 요양원을 이야기하는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이미 셋이서 의논을 다 해놓은 거였습니다. 명에 넘긴 지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애들 위해 살았는데 재산 넘겨준 게 고작 2달 전인데 이렇게 쉽게 나를 버릴 수 있다니요. 그날부터 며칠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확 늙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었던 게 남편 죽었을 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병으로 떠난 거지만 자식들은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새 곳 알아봤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구경 가시죠. 문자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진심이구나. 농담이나 협박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답장을 하려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답을 안 하니까 큰애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문자 보셨죠? 토요일 오전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딱 잘라 말하는 투였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니? 큰애는 짧게 웃더니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요. 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은 일이라고요. 서로한테 좋은 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애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내 의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것 뿐이었어요.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큰애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조수석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인사도 대충 하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차 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큰애는 운전하면서 오늘 볼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설명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요. 마치 리조트 소개하듯 신나게 말하는데 내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긴 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마주친 할머니, 할아버지들 표정이 하나같이 무기력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되는 건가?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시설 안내를 받으면서 큰애와 며느리는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비용은 얼마인지, 의료 서비스는 어떤지, 면회는 자유로운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미 다 정해놓고 온 거구나. 오늘은 그냥 확인 절차일 뿐이구나. 안내하는 직원이 저한테 어머니, 여기 어떠세요? 좋으시죠? 하고 물었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요양원도 둘러봤습니다. 다 비슷비슷했어요. 깨끗하고 시설은 좋은데 거기 있는 노인들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요양원에서 나오는데 큰애가 물었어요. 어머니, 세 곳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어디가 마음에 드냐고. 아무데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나는 요양원 가기 싫은데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큰애와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나는 그냥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 번째가 괜찮았던 것 같구나. 큰애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럼 거기로 결정할게요. 다음 주에 입소 날짜 잡겠습니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처음으로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우리도 자주 찾아뵐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입소하면 처음 한두 달은 찾아올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뜸해질 거라는 걸요. 그렇게 잊혀지는 거라는 걸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년을 산 집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이 이제 내 집이 아니라는 게 실감났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애들 집이고 나는 그냥 허락받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이 이제 곧 끝나는 거고요. 소파에 앉아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큰애 돌잔치 사진, 둘째 유치원 입학식 사진, 딸의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사진 속 아이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줄 알았다면 나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똑같이 사랑했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앨범을 덮으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애들이 감히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 없으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늙고 힘없는 엄마는 쉽게 버려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큰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입소 날짜 다음 주 금요일로 잡았어요. 그때까지 짐 정리하시고 준비하세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준비하라니. 70평생 살아온 삶을 일주일 만에 정리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지난번에 명의 이전한 거 취소할 수 있나요? 법무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등기까지 다 끝난 상태라 취소는 어렵습니다. 자녀분들이 동의하시면 다시 명의를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증여세도 이미 신고된 상태고요. 자녀들 동의. 그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애들은 이미 이 집을 자기들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법무사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완전히 막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옆집 김 여사가 떠올랐습니다. 나보다 5살 많은데 혼자 사시거든요. 자식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명절에만 잠깐 들른다고 했어요.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내 사정을 다 듣고 나서 김 여사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영숙이 당신, 내가 뭐라고 했어. 자식들 믿지 말라고 했잖아. 재산 넘기면 달라진다고 했잖아. 김 여사 말이 맞았습니다. 그분이 명의 이전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렸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애들은 다르다고,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했었죠. 김 여사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애들한테 당당하게 맞서야 해. 맞서라니. 어떻게 맞선다는 건지. 김 여사가 말을 이었어요. 일단 요양원은 절대 가지 마. 한번 들어가면 끝이야. 그 안에서는 아무도 당신 목소리 들어주지 않아.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받아봐. 노인학대 신고도 할 수 있어. 노인학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김 여사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사무소로 갔어요.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시겠어요? 신고. 내 자식들을 신고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어요. 조사관이 나가서 자녀분들 면담하고 어머님 의사도 확인할 겁니다. 강제로 요양원 보내는 건 불법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큰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집짐 정리하러 갈게요. 필요 없는 건 다 버릴 거예요. 요양원에는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되니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시작하는구나. 내 물건들을 버리겠다는 거구나. 다음 날 오전 큰애 내외가 집에 들어닥쳤습니다. 며느리는 대형 쓰레기 봉투를 여러 개 들고 왔더라고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옷들 다 언제 거예요? 요즘은 아무도 이런 거 안 입어요. 다 버려야겠어요. 그러면서 내 옷들을 마구 꺼내서 봉투에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그 옷들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명절마다 사주던 것들이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어요. 며느리 손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내 옷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버려. 며느리가 손을 뿌리치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에는 이런 거 가져갈 수 없어요. 필요한 것만 챙겨드릴게요. 큰애도 거실에서 물건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유품들, 아이들 어렸을 때 상장들, 오래된 앨범들, 전부 쓰레기 취급하듯 봉투에 넣고 있었어요. 달려가서 앨범을 빼앗았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못 버려. 큰애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방이 얼마나 작은데요? 이런 거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으면 되잖아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더라고요. 평생 모아온 추억들을, 그 소중한 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서요. 나는 앨범을 꽉 안고 절대 안 준다고, 이건 내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큰애와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동사무소 조사관 두 분이 서 계셨어요. 큰애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조사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건으로 나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큰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큰애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학대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조사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르신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요양원 입소를 추진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후 부당하게 대우하는 건 경제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언제 강제로 보낸다고 했어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권유만 한 거예요. 조사관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가실 의향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 집이 법적으로는 자식들 명의지만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권리가 있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큰애가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학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위해서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서 권유만 한 거라고요.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증여받은 직후부터 태도가 달라지고 본인 의사 무시하고 요양원 입소 강요하고 개인 물품 무단으로 처분하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 행위예요.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효도하려고 했던 건데. 조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효도는 어르신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걸 강요하는 건 효도가 아니에요. 며느리는 흐느끼면서 큰애를 쳐다봤고 큰애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돌아가고 나서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큰애가 나를 노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릴 신고하시다니.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평생 효도하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배신하시는 거예요? 배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배신한 거라고요? 재산 넘긴 지 2달 만에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한 게 누구인데 배신이 어디서 배신이에요? 큰애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우리한테 재산을 주셨잖아요. 그건 우리 거예요.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애들 머릿속에는 재산밖에 없었어요. 내가 살아있든 죽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재산만 중요했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라.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 집이요? 이 집 등기부등본 보셨어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큰애도 거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소유예요. 어머니가 여기 사는 건 우리가 허락해서 사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맞아요. 법적으로는 애들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똑바로 큰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법적으로는 내 집이지.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거니? 큰애가 입술을 깨물더니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도 황급히 뒤따라 나갔어요.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혼자 남은 집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인가? 평생 희생한 게 잘못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둘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들었어요. 신고까지 하실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그러면서 형이 화났으니까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시라고 했어요. 내가 사과하라고요. 둘째야, 내 말이 지금 들리니? 엄마한테 요양원 가라고 하고 물건 버리고 그러고도 엄마한테 사과하라는 거니? 둘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에휴, 어머니. 형이 화나면 무섭다니까요. 어머니가 좀 참으세요. 그냥 형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럼 다 해결돼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둘째도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에서 형 편만 들고 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식들과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쫓겨나지 않을 거라고.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다녀간 후 일주일 동안 자식들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요. 김 여사가 매일 들러서 안부를 물어줬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며 같이 밥도 먹자고 하고 산책도 같이 다녔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 산책하면서 김 여사가 말했어요. 영숙이 당신, 이제 자식들한테 기대지 마. 당신 인생은 당신 거야. 자식 위해 살았으면 됐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나는 7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편 위해, 자식 위해, 가족 위해 살았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큰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 저희 소유니까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시려면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입금 바랍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월세를 요구하다니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어요. 나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자녀분들 주장이 맞습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됐고 등기도 넘어갔어요. 하지만 거주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요. 월세 요구는 부당하다고 맞설 수 있어요.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작성해 줬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월세 요구는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강제로 퇴거시키려 하면 노인학대로 형사 고발하겠다고도 명시했습니다. 그 문서를 큰애한테 보냈어요. 며칠 후 큰애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큰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일로 소문났다며 자기 얼굴에 먹칠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요양원 가세요. 이러다 우리 가족 다 망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족이 망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법적으로 내 집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거주권이 있어. 억지로 쫓아내려고 하면 끝까지 싸울 거야. 큰애가 벌떡 일어서더니 소리쳤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체 뭘 원하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게 내버려둬. 너희 신경 쓰지 않을게. 나도 너희한테 기대 안 해. 서로 남처럼 살자. 큰애가 허탈하게 웃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남처럼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린 모자지간인데.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자지간이면 어머니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하니 모자지간이면 재산 넘긴 지 2달 만에 이렇게 대하니 큰애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 아이는 진짜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구나. 재산만 생각했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구나. 큰애가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나쁜 자식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쁜 자식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아서 판단해. 나는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큰애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그 후로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눈치 볼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김 여사와 더 자주 만났습니다. 같이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어요. 친구들도 새로 사귀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죠. 다들 자식 문제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아픔을 갖고 사는구나. 6개월쯤 지났을까요? 둘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랜만에 듣는 둘째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 잘 지낸다. 너는? 둘째가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이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소문나서 승진해서 밀렸대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니? 내가 물었더니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형한테 연락하시면 안 돼요? 형도 미안해하는 것 같던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해하면서 연락 한 통 안 하니? 둘째야, 엄마한테 요양원 가라고 하고,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그러고도 엄마한테 먼저 연락하라는 거니? 둘째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이잖아요. 큰형인데,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시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해해 달라고요. 내가 뭘 이해해 줘야 하나요? 자식들은 여전히 몰랐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 없이 사는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복지관 가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사위가 사업 실패했다고 집도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돈을 빌려달라고요. 순간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돈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었구나. 잘 나갈 때는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하더니 어려워지니까 엄마 찾는구나.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돈 없어. 국민연금으로 겨우 먹고 살아.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예금 좀 있으시잖아요. 그 예금은 너희가 다 가져갔잖아. 명의 이전할 때 다 나눠 가졌잖니. 내 말에 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요. 딸 좀 도와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라서 도와줘야 한다고? 너희는 나를 엄마로 생각한 적 있니? 재산 넘기고 나서 한 번이라도?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우리가 정신이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미안하지만 못 도와줘. 너희도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하지만 나도 이제 지쳤어요. 평생 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받을 차례 아닌가요? 그런데 자식들은 줄 생각이 없더라고요.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해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당신도 이해할 거라고.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2년이 됐어요. 가끔 외롭긴 합니다. 명절 때 혼자 있으면 서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제는 평온합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웃고 취미 생활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요. 이게 내가 선택한 삶입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재산을 넘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자식들은 여전히 착한 척 했겠죠. 효자 효녀 행세하면서요.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속았을 거예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로요. 어쩌면 재산을 넘긴 게 오히려 잘한 일일지도 몰라요. 덕분에 자식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아프지만 진실을 아는 게 속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소중합니다. 부모에게 자식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마세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생전에 다 넘기지 마세요.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재산이 넘어가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 효자 효녀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사람 마음은 재산 앞에서 쉽게 변하니까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삽니다. 자식 위해 살았던 70년이었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한테 버림받았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에요. 자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늙었지만 비굴하지 않게요. 이게 내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계절은 돌아오는구나. 나도 여전히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눈물이었어요. 내일도 나는 살 겁니다. 김 여사와 시장 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모레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 온천 여행도 갈 거고요. 자식들 없이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